안녕하세요. 17년 동안 수만 가지 마음을 읽어온 상담사 고다주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오시지만 눈빛만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빛, 억울한 것이 있는데 말할 곳을 찾지 못한 사람의 눈빛,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들어야 할 말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의 눈빛. 오늘은 그런 눈빛을 가진 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을 낙인 하나를 짊어지고 살아온 분의 이야기입니다. 15살 어느 겨울에 시작된 그러나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듣는 내내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한 번쯤은 올지 모릅니다. 그 순간이 오거든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함께 걸어와 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6해 전 일입니다. 그런데도 기억은 조금도 바래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아침처럼, 아니 방금 전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낡은 교무실에 퀴퀴한 종이 냄새가 떠오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가득 쌓여있던 누런 출석부들, 창밖으로는 앙상하게 가지를 드러낸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그 나무를 참 많이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차오를 때마다 고개를 들어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절대 울지 않으려고. 그날 저는 15살이었습니다. 앞코가 다 헤어져서 발가락이 보일 듯 말 듯한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요. 그 운동화 코를 발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저는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서서 책상을 탁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임선생님의 금색 안경테가 형광등 빛에 번쩍이던 것도 기억합니다. 선생님의 손에는 시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반에서 가장 잘 사는 집 아이가 일본 여행에서 사왔다던, 햇빛 아래서 유난히 빛이 나던 그 금빛 시계, 그것이 제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시계가 어떻게 제 사물함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하지만 그날의 교무실에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계가 발견된 장소, 그리고 단 한 가지 사실. 저는 그 반에서 유일하게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이였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가난. 그것이 저의 죄명이었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가난하다고 다 도둑질을 하는 건 아니지. 근데 넌 왜... 그 뒤에 이어진 말들은 차마 다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까지 꺼내며 선생님은 제 인생 전체를 단 몇 문장으로 결론 지어버렸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방을 나서는 순간 제 이름 앞에는 지워지지 않은 글자가 하나 붙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이후 교실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지나가면 슬그머니 자기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무도 제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는 이도 없었습니다. 저는 15살 나이에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찍힌 낙인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그 겨울 저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교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는지 가벼웠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교문 앞으로 달려나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보건선생님이셨지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셔서 제 차가운 손에 무언가를 꼭 쥐어주셨습니다. 알사탕 2알이었습니다. 은영아, 네 진실은 네가 끝까지 믿어줘야 해.
그 말 한마디가, 그 알사탕 2알이 이후 20회가 넘는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서 녹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쓴 것도 달콤한 것도 아닌 그냥 따뜻한 무언가로. 그렇게 15살의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게 된 봄이 왔고 책상 대신 미싱 앞에 앉아있는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싱 소리보다 더 크게 제 안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16살의 봄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교복 단추를 고쳐 달며 떡볶이 냄새가 가득한 골목을 누비고 다닐 시간, 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기름 냄새 진한 봉제 공장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공장 안에는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수십 대의 미싱이 한꺼번에 돌아가는 소리. 그 소리가 귀 안쪽까지 파고들어 퇴근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울리곤 했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이 박히는 건 예산일이었습니다. 처음엔 화들짝 놀라 손을 움츠렸지만 한 달쯤 지나자 그것도 무감각해졌습니다. 아픔에 익숙해지는 것이 그때 제가 가장 빨리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온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어깨가 끊어질 듯 결리고 손목은 저릿저릿 감각이 없었습니다. 쪽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저는 그래도 책을 펼쳤습니다. 검정고시 수학 문제집이었습니다. 연필 한 자루가 닳도록 문제를 풀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공식은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면 허벅지 안쪽을 꼬집었습니다. 아프면 눈이 떠지니까요. 어떤 날은 문제집을 펼쳐놓은 채 그대로 엎드려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꿈속에서 또 그 교무실이 나왔습니다. 형광등이 윙윙 울리고 금색태가 번쩍이고 낡은 운동화 콜을 발바닥으로 누르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 꿈에서 깰 때마다 저는 2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 좁은 쪽방이, 이 미싱 소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장 문 앞에 작은 소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네니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희주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 보건실 선생님. 제가 교문을 나서던 날 알사탕 2알을 쥐어주셨던 그분이었습니다. 소포 안에는 책 2권과 간식 몇 가지, 그리고 반으로 접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은영아, 밥은 잘 먹고 있니? 몸이 자본이란다. 억울하고 분한 밤이 있거든. 이 책 펴서 글자나 읽어. 글자는 배신을 안 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지도 않은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씨가 번져서 잘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선생님은 그 뒤로도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소포를 보내주셨습니다. 책이 오는 달도 있었고 따뜻한 양말이 오는 달도 있었습니다. 간혹 찹쌀떡이 들어있는 달도 있었지요. 그 찹쌀떡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하루에 한 조각씩 아껴 먹으면서 며칠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단 게 입에 들어오면 신기하게도 조금은 살 것 같았습니다. 편지에는 늘 짧은 한마디가 더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네가 자랑스럽다. 잘 자거라. 누군가 저를 향해 건네는 그 말들이 당시의 저에게는 밥보다 더 배부른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삼키던 눈물을 그 편지들이 닦아주었습니다. 반면에 머릿속에는 늘 또 다른 목소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평생 밑바닥이나 기면서 살아라. 그 목소리가 지칠 때마다 찾아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일부러 선생님의 편지를 꺼내어 읽었습니다. 두 목소리 사이에서 저는 매번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목소리를 믿을 것인가? 어느 말을 제 것으로 삼을 것인가? 그 선택이, 그 버팀이 이후에 제 인생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공장 생활 3년째 되던 해 가을,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성적표를 손에 쥐고 공장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벽을 짚은 채로. 기쁨인지 서러움인지 그때도 잘 몰랐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겠지요.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곳은 선생님의 주소였습니다. 편지 봉투에 성적표 사본 한 장을 접어넣고 우체통에 넣으면서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선생님의 답장은 사흘 만에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대신 알사탕 한 봉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줄. 그래, 이게 네 진짜 시작이다. 저는 그 알사탕을 하나 입에 넣으면서 다음 목표를 생각했습니다. 법대. 그 두 글자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사실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공장 노동자가 법대라니. 낮에는 미싱을 돌리고 밤에는 수험서를 펼치는 생활이 몇 년은 더 이어져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픔에 익숙해지는 법을, 버티는 법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미싱 소리가 울리는 공장에서 책장을 넘기던 그 손이 언젠가 법정에서 서류를 집어들게 될 줄은 그때의 저도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방향을 가리킨 것은 화려한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알사탕 2알, 그리고 네 진실은 네가 끝까지 믿어줘야 해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공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면 서울 변두리의 불빛들이 흘러지나갔습니다. 포장마차의 노란 전구들, 골목 어기 분식집의 빨간 간판, 퇴근길 사람들의 지친 어깨들, 그 풍경들을 보면서 저는 매일 밤 같은 다짐을 반복했습니다. 내년엔 반드시. 법대 입학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억합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 끝을 3번이나 잘못 뜯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데 글자들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눈이 흔들리는 건지 글자가 흔들리는 건지. 합격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쪼그려 앉아서 통지서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곳은 이상하게도 그 낡은 교무실이었습니다. 형광등 소리, 금색 안경테, 그리고 바닥을 내려보던 낡은 운동화. 두고 봐라. 그 말을 소리내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법대 생활은 예상대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편의점, 과외, 식당 설거지. 손에 잡히는 일이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도서관 맨 끝자리에 앉아 법전을 펼쳤습니다. 도서관 문이 닫히는 밤 10시. 저는 자리를 접고 나와 가로등 불빛 아래서도 책을 읽었습니다. 겨울엔 손이 얼어 연필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털장갑 한 짝을 끼고 필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짝은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주변 동기들은 달랐습니다. 반듯한 교복을 입고 온 아이들, 부모님이 사준 두꺼운 전공서적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 방학이면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아이들.
저는 그 아이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러움은 사치였습니다. 그 시간에 한 페이지를 더 읽는 것이 저에게 허락된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그래도 흔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배가 고팠던 날, 5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손에 쥐고 도서관 계단에 앉아있던 날, 왜 나는 이래야 하나 싶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 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가방 안쪽 지퍼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첫 편지였습니다. 글자는 배신을 안 해.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내리고 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그 6글자가 그토록 사람을 붙잡아 주다니.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법고시 제도가 바뀌고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격변의 시간 속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바뀐 제도를 공부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것도 없는 법이지요.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던 마지막 해 겨울이었습니다. 시험장이 있던 건물 로비는 수험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마지막 요약집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나온 날들이 한 장면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름 냄새 가득한 공장, 희미한 전등 아래의 수학 문제집, 털장갑 한 짝을 끼고 쓰던 필기 노트, 가방 한쪽 지퍼주머니에 낡은 편지 한 장, 그리고 낡은 운동화 코를 누르던 15살의 제가 보였습니다. 잘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시험장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과는 봄에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그날따라 유난히 파랬습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고. 서초동에 작은 사무실을 냈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아침, 저는 사무실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 4글자를 손으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금속 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이제는 퇴직하고 조용히 지내시는 이희주 선생님의 댁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신 선생님은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6살 소녀가 30이 넘은 여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자 선생님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2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의 손이 많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잡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 오래 울었습니다. 15살부터 쌓여온 것들이 그날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등을 가만히 두들겨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정말 충분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가방 한쪽 지퍼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낡고 닳은 편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글자는 배신을 안 해. 이제 저도 누군가의 편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알사탕이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서초동의 작은 사무실에서 저는 변호사 박은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밑바닥이라 불렀던 그곳에서 올라온 사람답게 저는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람으로. 그런데 세상은 참으로 좁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잔인할 만큼 정확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금색 안경테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 3년째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오후 햇살이 사무실 유리창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검토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커피는 식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였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그전에 그 위압적인 기세가 많이 사그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그 금색 안경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철수였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저는 오래전 쓰레기통에 버린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종이 한 장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뢰인을 맞이하는 변호사의 얼굴로 그를 자리에 안내했습니다. 그가 꺼내놓은 사연은 이랬습니다. 퇴직 후 믿었던 제자들과 어울리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장이 위조되어 연대보증이 서졌고 은행에서는 집을 비우라는 통보가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는 제 눈이 한 이름 위에 멈췄습니다. 이준석. 20년 전 그 금빛 시계의 주인. 그리고 제 사물함에 그것을 넣었던 손의 주인. 세상은 참으로 좁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오래 기억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김철수는 퇴직 이후에도 자신이 아끼던 그 잘나가는 제자들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사업을 한다 하니 퇴직금을 빌려주었고 보증까지 서주었습니다. 그는 늙어서도 여전히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잘 사는 집 아이들은 믿을만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의심해야 한다는 그 낡고 천박한 논리를 수십 년이 지나도록 버리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건이 꽤 복잡하군요. 하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말에 그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음직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제대로 해보자. 재판은 6달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이준석 일당의 범죄 사실을 하나씩 밝혀나갔습니다. 그들이 빼돌리려던 자금을 추적했고 위조된 서류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있는 날마다 김철수는 제 뒤에 서서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이미 이긴 것처럼.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준석 일당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그 자신이 그 불법의 고리 안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차곡차곡 증거로 정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방조자이기도 했습니다.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고날이 되었습니다. 법정안은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준석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 구속이었습니다. 김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의 다음 문장이 그를 다시 주저앉혔습니다. 의뢰인 김철수 또한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명의를 대여하고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 피해 보상액의 상당 부분을 과실상계하여 해당 불법 수익금 전액을 몰수한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돈을 찾기는커녕 남은 재산마저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정 안에 그의 신음소리가 낮게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천천히 넣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텅 빈 법원 복도였습니다. 벤치에 홀로 남겨진 그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절규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20년 전 상계중학교 3학년 2반 박은영 기억하세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낡은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맞춰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설마 그 아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날 다 보셨잖아요. 교무실 뒷문 유리창으로 준석이가 제 사물함에 시계를 넣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선생님이 보시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부정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선생님은 가난한 아이를 하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반 분위기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마 생각해 보신 적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벤치에 작아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교무실에서 책상을 탁 치며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서 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했고 놀랍지 않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날 제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진실은 제가 끝까지 믿어줄 거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말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결과입니다.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가을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시계추가 마침내 멈춘 것 같은 그런 조용함이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복수인지 아니면 그냥 진실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15살의 그 소녀가 억울하게 짊어지고 걸어온 무게가 오늘은 비로소 조금은 내려진 것 같다는 것을. 그 길을 걸으면서 저는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희주 선생님. 알사탕 2알을 지어주셨던 그분께 할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계 꿈을 꾸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상계동을 찾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낯익은 골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낡은 학교의 건물은 사라지고 반듯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골목 끝자락의 작은 찻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나무로 된 낡은 간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화분들, 문을 열면 들려오는 낮은 종소리까지
변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반가울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희조 선생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백발이 곱게 올라간 머리, 세월의 결에 새겨진 손,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따뜻한 눈매. 선생님은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시자마자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찻집 안에는 오래된 라디오에서 낮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그 꿈 안 꿉니다. 밤마다 사물함 문을 열면 금시계가 번쩍거려서 잠에서 깨곤 했는데 이제는 사물함 안에 선생님이 주신 알사탕이 놓여 있더라고요. 선생님의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손을 더 꽉 쥐어주시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은영아. 정말 많이 고생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스르르 풀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단단하게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조용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잘했다는 말도 대단하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생했다는 말. 네 고생을 내가 알고 있다는 말. 그 한마디였습니다. 찻집을 나서는 길.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긴 노을이 골목 끝까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가난을 무기로 삼아 그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것은 분명한 죄였습니다. 그 진실을 증명하는 데 20회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기름 냄새 가득한 공장의 밤이, 털장갑 한 짝으로 필기하던 겨울이, 가방 안쪽에 접어놓고 다니던 낡은 편지 한 장이, 그 모든 것들이 흉터가 아니라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 훈장들을 달고 저는 오늘도 서초동의 작은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낙인이 찍힌 채 앉아있는 누군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눈빛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참고 있는 그 눈빛을. 저는 그 눈빛 앞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낙인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은영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듣는 내내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드셨던 분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깊은 어딘가에 오래된 낙인 하나를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뱉은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분.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그 무게를 혼자 안고 걸어오신 분. 저는 오늘 그분들께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납니다. 어린 시절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너는 안 된다 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 그 말이 씨앗처럼 마음속에 심겨져 수십 년이 지나도록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분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면화된 낙인이라고 부릅니다. 남이 붙여준 이름표를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달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생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7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낙인은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누군가가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편견을 당신에게 덮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은영 씨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교문 앞에서 알사탕 2알을 쥐어주던 이희주 선생님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은 날, 같은 학교에, 같은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이 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아이에게 낙인을 찍었고, 한 사람은 그 아이에게 알사탕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그 두 가지 목소리가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안 된다는 목소리와 당신은 고귀하다는 목소리가 어느 목소리를 더 크게 키울 것인가? 어느 목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을 것인가? 그 선택이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갑니다. 물론 압니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오랫동안 들어온 목소리를 하루아침에 지워낼 수 없다는 것을, 상처는 의지만으로 낫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그 상처를 혼자 안고 있지 마십시오. 말로 꺼내는 순간 상처는 조금씩 크기를 잃기 시작합니다.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라도 털어놓으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과거의 그 장면으로 오늘의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어렸고 힘이 없었고 혼자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버텨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단단한 사람입니다. 셋째, 당신 곁에 이희주 선생님을 찾으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사탕 2알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이희주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하루를 버텨낸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생했다. 정말 많이 고생했어. 그래도 여기까지 자랐어. 그 말이 씨앗이 됩니다. 남이 심어준 낙인의 씨앗이 아니라 스스로 심은 따뜻한 씨앗이. 그 씨앗이 자라 언젠가는 당신 안에 가장 깊은 상처를 조용히 덮어줄 것입니다. 은영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물한 꿈을 꾸지 않는다고. 금시계 대신 알사탕이 놓여 있더라고. 그것이 치유입니다.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용한 교체입니다. 두려움이 머물던 자리에 따뜻한 기억이 천천히 자리 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짓밟힌 곳에서 피어난 꽃이 가장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을 가장 오래 견딘 사람이 빛을 가장 오래 기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낙인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 낙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에 마음 한켠이 따뜻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디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였습니다.